1592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거제 옥포 앞바다에서 첫 화살이 시위를 떠났습니다. 부산이 무너진 지 24일, 한양이 함락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임금이 의주를 향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바다에서는 한 무인이 처음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 무인의 이름은 이순신. 그 하루의 싸움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을 그날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591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자수영에 한 사람이 부임하였습니다. 나이 47세 새 전라자수사 이순신이었습니다. 전라자수영은 지금의 여수에 있던 수군의 본역, 조선 남해를 지키는 5수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변변치 못하던 판옥선을 송보고 무너지던 진영의 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 척의 새로운 배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북을 닮은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북선이라 불렀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그 준비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1592년 2월 8일 거북선에 쓸 돛배 29피를 받았다. 1592년 3월 27일 거북선에 올린 포를 시험 삼아 쏘아보았다. 그리고 1592년 4월 12일 거북선 위에서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쏘아보았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700척의 일본 배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에 포를 시험 쏘던 그날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이미 조선을 향한 배들이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전라자수영에 닿은 것은 부산이 무너진 지 이틀이 지난 1592년 4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의 파발이 여수에 닿았습니다. 부산이 떨어졌다. 일본군이 무수히 몰려왔다. 도와달라.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규모도 적의 위치도 정확히 모르는 채로 바다에 나가는 것은 이순신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침략의 사실을 알리는 파발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휘하의 군사 700명을 비상 소집하였습니다. 도망치려는 군졸 1명을 그 자리에서 베었습니다. 군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전라자수영의 모든 함대는 4월 29일까지 수영 앞바다에 모이라. 이순신은 그렇게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부산이 떨어진 지 21일이 지난 1592년 5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자수영의 함대가 드디어 여수 앞바다를 떠났습니다.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도합 85척의 큰 함대였습니다. 부산이 무너지고 한양이 떨어지는 동안 이순신은 21일을 기다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 6일이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 사람이 이순신의 배에 올랐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이었습니다. 원래 원균은 거제도에 근거를 둔 경상우수영의 장수. 경상우수영은 일본군이 닿자마자 무너졌고 원균은 자신의 배 70여 척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세 척만을 끌고 도망해 있었습니다. 그 세 척이 이순신의 24척에 합세하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연합함대가 그렇게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에게 적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일본 군선들이 거제 옥포에 들어와 있다. 성을 약탈하고 백성을 죽이고 있다. 이순신은 즉시 옥포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다음날 정오 1592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옥포 앞바다에 닿은 조선 함대는 그곳에서 한광경을 보았습니다. 일본 군선 30여 척이 옥포만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깃발이 어지러이 펄럭이고 육지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옥포의 마을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휘하는 자는 도도 타카토라, 일본 수군의 한 갈래를 이끌던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은 군사들에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망령되이 움직이지 마라. 무겁기를 산과 같이 하라. 전라자수영의 판옥선들이 천천히 옥포만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조선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조선의 큰 화포 3가지가 동시에 장렬하였습니다. 일본의 안택선과 세키분해는 화포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무배 위에서 칼과 주총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해질 무렵까지 일본 군선 26척이 옥포 앞바다에서 불탔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부상자 1명, 전사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뒤 조선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부산이 떨어지고 동래가 떨어지고 상주가 떨어지고 탕금대가 무너지고 한양마저 적의 손에 들어간 그 24일 동안 조선은 단 한 번도 일본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옥포에서 그 침묵이 처음으로 깨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옥포에서 도망친 일본 군선이 웅천 하포로 달아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함대를 몰아 하포로 향하였습니다. 하포 앞바다에서 일본의 대선 5척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다음날 5월 8일이었습니다. 적진포에서 일본 군선 13척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이틀 동안 조선 수군은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일본 군선 44척을 깨뜨렸습니다. 이순신의 첫 번째 출동, 1차 출동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함대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전라도 도사 최철견이 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께서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가셨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다 합니다. 바다에서 첫 승리를 거둔 그날, 육지에서는 임금이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 9일, 전라 자수영의 함대가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승리는 거두었으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순신이 옥포에서 돌아온 지 20일, 159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일본 군선들이 다시 사천에 정박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함대를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판옥선 23척에 새로 만든 배 2척을 더하였습니다. 거북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온 그 배가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원균의 3척과 다시 합쳤습니다. 연합함대는 사천 선창으로 향하였습니다. 사천 선창에는 일본 군선 12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배에서 내려 높은 산 위에 진을 친 상태, 산 위에서 쏘는 조총은 바다의 판옥선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마침 썰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판옥선이 포구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는 형국, 이순신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함대를 짐짓 물러서게 하여 조선이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일본군에게 보였습니다. 산 위에 있던 일본군이 그 미끼를 물고서 배에 다시 올라타 조선 함대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판옥선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가라. 거북등을 두른 배 2척이 일본 함대의 한가운데로 곧장 돌격하였습니다. 거북선의 입에서 화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좌우에서, 위에서, 사방에서 포가 장렬하였습니다. 일본군은 그 광경에 얼이 빠졌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려 해도 등에는 쇠못이 박혀 있었고 조총을 쏘아도 둥근 등껍질에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일본의 진을 뚫고 들어가자 뒤따르던 판옥선들이 사방에서 화포를 퍼부었습니다. 그날 사천 앞바다에서 일본 군선 13척이 모조리 불탔습니다. 거북선이 바다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에 이순신이 다쳤습니다. 일본군의 조총 한 발이 이순신의 왼쪽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군관 나대용도 이설도 그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직접 화살로 살을 도려내어 총탄을 빼내었다 합니다. 그 상처는 평생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천에서 거북선의 위력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싸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 2일 당포 앞바다에서 다시 한번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포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선 21척, 함대를 이끈 것은 가메이 고레노리, 그 휘하에 도쿠이 미치유키가 있었습니다. 도쿠이 미치유키는 구르시마 가문에서 온 일본 수군의 이름난 장수였습니다. 거북선이 일본의 대장선을 들이받자 중의장 권준이 그 장수를 활로 쏘아 맞췄습니다. 쓰러진 그를 김왕과 진무성이 그 자리에서 베었습니다. 일본의 이름난 수군 장수가 조선의 화살과 칼 앞에 처음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6월 4일에는 전라우 수사 이역기가 25척을 이끌고 합류하였습니다. 조선의 연합함대는 51척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 5일 다강포 앞바다였습니다. 일본 군선 26척이 다강포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한번 유인의 꾀를 썼습니다. 함대를 천천히 물러서 일본 배들을 너른 바다로 끌어낸 다음 사방을 막아 한 척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날 일본의 3층 누선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누각 위에서 일본 장수가 화살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6월 7일 거제 율포 앞바다에서 마지막 일본 배 3척을 마저 깨뜨렸습니다.
이순신의 2차 출동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4차례의 해전에서 일본 군선 60척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조선 수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 나선 한 달 사이에 일본 수군은 100척이 넘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일본의 본진이 흔들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월 23일에 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의 수군 장수 셋을 모두 모아라. 조선의 그 수군 장수를 반드시 잡아라. 부름을 받은 자는 셋이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 그해 38세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용인에서 1,500명으로 조선군 5만을 깨뜨린 자, 승리의 도취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키 요시타카,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일본 최고의 수군 장수로 꼽히던 사람, 카토 요시아키, 도요토미의 7무사 가운데 하나로 이름난 무장이었습니다. 이 셋이 함께 출진하면 일본 수군의 모든 정예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용인의 승리에 들떠있던 그는 구키와 가토가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함대 73척을 끌고 단독으로 출진하였습니다.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이순신이 만난 일본 함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7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73척이 거제 견내량 안쪽 바다에 단추를 내렸습니다. 같은 시간 이순신은 당포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이미 7월 5일에 이역기와 합세하였고 7월 6일 노량에서 원균의 7척과도 다시 합쳤습니다. 조선의 연합함대 총 55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날 저녁 한 사람이 당포의 이순신을 찾아왔습니다. 당포의 목동 김천손이었습니다. 소인이 본 바 일본 배 70여 척이 영등포에서 견내량으로 옮겨 닻을 내렸나이다. 이름 없는 목동의 그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견내량 팥갑 바다에 닿았습니다. 멀리 일본의 73척이 견내량 안쪽에 떠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견내량은 좁고 험한 바다, 양옆에는 거제도와 통영의 육지가 닿을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판옥선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일본군이 패하면 곧바로 육지로 도망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산도 앞바다를 보았습니다. 넓고 깊고 사방이 트인 자리, 판옥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고 일본군이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순신은 또다시 유인의 꾀를 썼습니다. 판옥선 5척을 미끼로 견내량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본 함대에 다가가 잠깐 싸우다가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인에서의 승리에 들떠있던 와키자카는 그 미끼를 그대로 물었습니다. 73척이 일제히 닻을 올렸습니다. 도망치는 조선 배 5척을 쫓아 견내량을 빠져나와 한산도 앞넓은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순신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견내량 양쪽에 매복해 있던 조선의 연합함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역기의 함대가 서쪽에서, 원균의 함대가 동쪽에서, 이순신의 본대가 정면에서 세 갈래의 판옥선들이 큰 활처럼 휘어지며 일본 함대를 감쌌습니다. 학이 두 날개를 펼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학익진이라 불렀습니다. 날개 한가운데로 거북선 2척이 곧장 돌격하였습니다. 학의 부리가 일본의 진을 꿰뚫었습니다. 조선의 화포가 사방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73척의 일본 배가 동시에 포위된 자리에서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모두 59척이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일본 수군 3,000여 명이 한산도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와키자카의 부장 와키자카 사베에가 그 자리에서 죽고 선장 마나베 사마노조는 할복하였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부서진 배의 14척을 끌고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용인에서 1,500으로 5만을 깨뜨렸던 그는 한산도에서 73척으로 단 14척만을 끌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싸움이 일본 수군의 등뼈를 부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끝난 지 이틀 뒤 7월 10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출진한 구키 요시타카와 카토 요시아키의 함대 42척이 안골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와키자카가 한산도에서 깨졌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안골포 역시 좁은 포구였습니다. 판옥선이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 일본군이 육지로 도망갈 수 있는 자리, 이순신은 다시 유인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키와 카토는
와키자카처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포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다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함대를 둘로 나누어 교대로 포구에 들어가 화포를 퍼부었습니다. 한 함대가 쏘고 빠지면 다음 함대가 들어가 다시 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군선들이 차례로 불타올랐고 밤이 되자 살아남은 일본 배들이 어둠을 틈타 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요토미가 모은 일본 수군의 정예셋, 와키자카, 쿠키, 가토 그 셋이 모두 이순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한산도 대첩과 그 뒤를 이은 앙골포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옥포에서 첫 화살을 쏜 1592년 5월 7일부터 앙골포에서 일본 수군의 정예를 무너뜨린 7월 10일까지 2달 사이였습니다. 옥포, 합포, 척진포, 사천, 당포, 다강포, 율포, 한산도, 앙골포 9차례의 싸움에서 조선 수군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선 180척이 넘게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본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수륙병진이었습니다. 육군은 육지로 한양을 거쳐 평양으로, 수군은 바다로 남해와 서해를 돌아 강화도와 대동강과 압록강 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평양에서 의주까지 휩쓸어 들어가면 조선의 임금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절반을 이순신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남해에서 일본 수군이 무너지자 서해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해로 올라가지 못하니 평양의 일본 육군에게 보급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급이 끊긴 군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거기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의주의 선조를 향해 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육지에서 임금이 도망치고 있을 때 바다에서 한 무인이 그 임금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해 9월 1일에 한 번 더 출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의 본거지 부산포였습니다. 일본의 보급선이 모이는 자리, 일본 수군의 마지막 거점이었습니다. 조선 함대 166척이 부산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부산포 안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선 470여 척 가운데 100여 척이 그 자리에서 불탔습니다. 조선 수군은 일본 본토와 조선 사이의 길목까지 직접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산포 싸움에서 조선 수군에도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아끼던 군관 정훈이 그 자리에서 적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죽음을 두고 오래도록 슬퍼하였다 합니다. 승리는 거두었으나 승리의 값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593년 8월이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새로운 직함을 내렸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조선의 세도 수군을 한 사람이 통솔하는 자리,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이순신이 그 첫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본영을 옮긴 곳이 한산도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 일본 수군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바다 옆에 조선 수군의 새 본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친 그 봄, 조선의 운명은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육군은 무너졌고 임금은 사라졌고 도성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옥포의 첫 화살부터 한산도의 하객진까지, 사천의 거북선부터 부산포의 마지막 함선까지 한 무인이 묵묵히 그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단순히 몇 척의 일본 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보급로였고, 조선의 시간이었고, 조선이 다시 일어설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육지에서도 한 가지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이 호미와 낫을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시대는 임금이 도망치는 그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진짜 그림은 임금이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도망친 임금을 대신해 일어선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선 한 무인의 이야기는 오늘 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는 그 무인이 바다를 지키던 같은 시간에 육지에서 일어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경상도 산골에서 일어선 한 양반, 금산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은 700명의 선비와 승려, 삼천 군사로 임한 일본군을 막아낸 진주의 한 무장, 관군이 무너진 자리에서 백성이 어떻게 일어섰는가, 의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